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56번째 시간으로 김규환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2. 종교는 대우중공업교라고 한다. 집에 대우 깃발도 갖춰놓고 하루 2번 식구들 모두 기도하고 나간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술도 없고 학력도 없고 돈도 없이 자살하려는 자신을 받아들여 청소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밥도 새끼를 먹게 해주었으며 기술도 가르쳐 주었고 대학도 위탁교육 시켜주었으니 회사를 하나님 따르듯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 대학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에 당시 대우중공업 대표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더니 대표이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한다. 이미 명장을 시켜주었건만 이상한 콩고물을 바라고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할 때 월급을 주고 학자금까지 주었으니까 이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대우중공업에 처음 채용될 때 하자는 청소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뻤다. 얼마나 좋은 곳인가, 보수를 얼마나 받는가, 얼마나 편하게 일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했다. 따라서 청소부를 하면서도 항상 남들보다 2~3시간씩 일찍 출근했으며 사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 일을 도왔다. 이것이 국민항공 보조로 발탁되어 기술을 배우고 명장이 되오고 국회의원이 되고는 미래를 예측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했을 때 추가적인 기회가 온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우연히 사정의 눈에 들어 자격증이나 기술 교육을 받은 학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사원 보조공으로 발탁이 되었다. 그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던 시절 1977년 8월이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 1975년 78년과 동시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내사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것이다. 그는 30년간 직장생활 동안 매우 많은 시간을 일했다. 직장생활 초기에는 8시 업무를 시작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5시에 출근했다. 반장으로 승진한 뒤 1989년경 그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회사에서 일했으며 밤 12시에 잠든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어시장에 생산 배달 부업을 하러 간다. 그러다가 출근을 한다. 김규환이 야근 밤샘 근무를 너무 자주 하자 건강을 해친다는 주의에서 강제 퇴근 명령, 출근 금지 명령을 제안해서 장시간 일하지 못하게 막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기존 방식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청소부를 할 때는 마당에 꽃이와 작물을 심었으며 기능사원 보조공을 할 때는 한밤중까지 선배들 기계를 분해하고 닦았다. 그러다 보니 기능사원 보조공으로 처음 기계를 만져본 지 6개월도 안 되었고 기계를 잘 고치는 사람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사소하거나 반복되는 일이라 해도 열심히 했다. 2010년 대우중공업을 퇴사한 다음에는 무동력 대체에너지연구 개발연구소 소장, 월드맥스원 코리아 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고 제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였다. 정치인으로서의 생활. 자식아이 보좌관을 모집할 때 애국심 가치관을 보기 위해 태극기 그리기, 애국가지 정하기, 좋은 성함 쓰기 등 기준으로 모집하였다. 국기를 그리는 이유를 기자에게 질문받자 그는 공장 어디서나 국기가 보였고 국기를 단 차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국기를 브랜드화했고 어린이들은 눈 감고도 국기를 그렸다고 소개했다. 이탈리아 국기는 웬만한 바보도 쉽게 그릴 수 있다. 대개의 국회의원들은 선거 1등 공신들을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심한 경우에는 인맥 채용을 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현재 1919년 펼쳐질 창원시 성산구 재보궐선거에서 강기훈 전 의원과 함께 출마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신박계열 의원으로 분류되나 다만 강기훈 전 의원과의 친분을 이유로 1919년 재보궐선거 후보직을 고사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지휘구이면서 본인의 유년기를 보낸 대구 동구를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보수의 텃밭인 대구라고 해도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어려운 승부가 될 듯했으나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보수진영 단일 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선에서 배제되었고 유승민 의원의 접근인 강대식 전 동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가족관계.
자신이 정밀 가공을 하면서 품질관리 전문가가 된 것은 물론 부인도 마산의 한 공장에서 품질관리직 출신을 품질관리에 대해 같이 공부한다는 구실로 만나서 결혼하였다. 김규환은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이 명장이 된 것에는 부인의 공로가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부인 역시 생산직 출신이라 회사에서 몹시 복잡한 정밀 가공 품질관리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아이디어를 내놓아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부인은 이런 직접적인 기술로만 김규환을 도와줬던 것은 아니었다. 김규환은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들다가 메인 스핀들이라는 매우 비싼 부품을 불량낸 적이 있었다. 들키면 직업을 팔아서 변상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규환은 2년 반 가까이 노가다성 연구를 시행해서 공으로 과를 듣겠다는 방안을 택했다. 그러자 부인은 연구를 해서는 과실을 담는다는 발상을 지지해주고 남편이 집에 들여오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이혼하자고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오는 날에는 힘든 기술 개발 과정에 몸 상하지 말라고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또 부인은 생활비지락 노하우의 달인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사고 싶은 물건을 많이 사면 경제력이 남아나지 않을까봐 일부러 상점을 팔아보지 않으면서 살아왔다. 80년대 기농공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외벌이로 경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규환이 초등학교 중퇴였던 데 비해 부인은 4살 연하의 고졸이었다. 다른 맞선에서 김규환은 학력이 없다며 멸시받고 쫓겨나기 일쑤였는데 유독 현재 부인만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면 나중에 다니면 된다면서 단점을 덮어주었다.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이들 부부는 결혼생활 중에 갈등이 거의 없었다. 이들의 이런 생활 방식은 교육에도 적용되었다. 자녀들과도 집에서 아이디어를 내놓아 비누 낭비 등 집안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아들 이름을 김품질, 딸 이름을 김관리라고 지었다. 2017년 기준 아들은 심장내과 전문의 겸 박사, 딸은 지방 국립대 피아노 조교수를 하고 있다. 그는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에 대해 개인의 노력과 감사를 중시하였다. 실제로도 그는 매우 노력하여 성공한 인물이지만 노력뿐만 아니라 직장운 역시 많이 있었기에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 근거로선 노력을 알아준 김성준, 대우오너일가, 이경훈, 대우중공업 사장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성공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못 나왔고 기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기능공 보조로 발령한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 임원진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회사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특혜를 주었고 김규환은 이런 좋은 기회들을 잘 활용해 최선의 성과를 거둬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측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오너일가가 청소부 채용을 지시하고 전문 경영인 사장이 청소부의 승리를 지시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대기업에서도 상무 정도면 되어도 자기 밑에 말단 사원들이 누가 있고 누가 훌륭한지 알지 못한다. 사장쯤 되면 상무 정도 되어야 누가 있는지 정도 알고 부장 밑으로는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경훈 사장은 당시 30대 초반의 기능직 사원이었던 김규환을 알고 여러 차례 면담하였으며 회사 돈으로 대학 교육을 시키라고 돈도 대어주었고 사장을 만나러 올 때 창원에서 서울까지 부부 동반으로 비행기도 태워주었다. 둘째로 우연히 들어간 직장이었지만 당대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장 기회가 있었다. 1999년 당시 대우중공업의 구성은 남성관리직 사무직 5,327명, 남성 생산직 1025명이었으며 남성 근속연수 14.5년, 남성 평균 연공 3,400만원으로 대우가 매우 좋았다. 삼성전자 남성 근속 연수가 8.5년이고 평균 연봉이 3,406만원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비교가 가능하다. 즉 연봉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근속 연수는 당시 기준으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곳이었다는 뜻이다. 그는 22살 때까지 다른 곳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성실성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하고 기술이 없다고 쫓겨나기만 했다. 셋째로 크게 말아먹을 뻔하다 운 좋게 멈추거나 실제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게 여러 번이지만 운 좋게 들키지 않거나 상사가 용서해줘 넘어간 경우가 많다. 기능공 보조로 발령되자 기계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기계를 분해했는데 다행히 직장 선배들이 오기 전에 조립에 성공하였다. 만약 조립이 실패했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쫓겨나기 쉽다. 그리고 사용설명서를 모르고 컴퓨터를 물로 씻다가 고장냈지만 하이스피드 어댑터를 개발할 때도 부품이 튕겨나오면서 자신은 머리 부상을 입고 비싼 기계는 망가져 사측에서 실험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간신히 변상을 면했다. 또 80년대 초반 가격으로 350만원 하던 스핀들 2개를 분량 냈는데 2년간 연구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바람에 이 잘못이 묻혔다. 이는 당시 그의 10평짜리 집을 팔아야 변상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대기업이었기에 연구개발비에 비중을 높게 두어 이런 잘못들이 묻힌 것은 많을 뿐 중소기업이었으면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만 저질러도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잘리기 쉽다. 그리고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다. 특히 요즘은 공장 내에 CCTV와 출입자 체크카드 체크기도 설치하고 있고 기업의 노무관리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80년대처럼 큰 사고를 쳐놓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시장에서 생산 배달 부업을 한 것 역시 경업금지 사규를 어기고 영리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가 책을 썼을 때쯤에는 이미 회사 전체를 빚는다고 할 만한 명장이 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넷째로 그가 만진 기계들은 공고절 기능 등공들이 다루는 기계였기에 그의 초등학교 중대 수준 학력으로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운이었다.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에 그 사원으로 입사했다면 평생 가도 기술을 배울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첨단 기계를 만져볼 권한이 주어진다 한들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 사용 설명서는 당연히 영어로 적혀 있으므로 영어를 모르면 쓸 수도 없고 영어를 안다 한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고객사 박사급 엔지니어도 장비업체 경력이 없으면 뜯어볼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장비 제조사의 CS 엔지니어 역시 석사급 이상으로 뽑아서 1년쯤 교육해야 기계의 가장 사소한 고장을 점검할 기회가 주어지며 더욱 정밀한 고장은 박사급 CS 엔지니어들이 몇 년 교육을 거친 후에야 겨우 확인할 권한이 주어진다. 권한 없는 사람이 함부로 뜯었다가는 수리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손해가 남으로 카메라 감시를 해서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언급한다. 다섯째로 우리나라의 CAD, CAM이 일반화되기 전 그의 기계 가공 기술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매우 오래 갔다. 그의 전문 기술이 만약 90년대 수요가 거의 없어진 기술이었다면 그는 IMF 때 일찌감치 정리해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 여섯째로 그의 행동 방침은 청소부, 기능공 등 실무자의 위치에서는 잘 통했지만 중간관리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윗사람으로 있을 때 그의 방식을 다른 아랫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보좌관들에게 아침 출근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러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비판하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